드디어 금리가 내려간다. 2024년 10월 한국은행이 3년 만에 기준금리를 내렸을 때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부동산 카페마다 이제 집 살 때다. 대출 갈아타야지 같은 글이 쏟아졌죠. 하지만 불과 2달 만에 그 환호는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일까요?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이자도 줄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3%대 금리는 사라졌고 4에서 6%대가 새로운 표준이 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더 기가 막힌 건 한국은행이 1월 통화정책회의에서 내놓은 한마디였습니다. 금리 인하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 2달 전까지만 해도 인하하더니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혹시 우리가 뭔가 놓친 게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배신의 전말을 파헤쳐보겠습니다. 2025년 1월 16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모두가 기다렸던 발표가 나왔습니다. 기준금리 2.5% 동결. 예상은 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이창용 하는 총재의 이 한마디에 시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지난해 10월과 11월 2차례 연속 인하했을 때만 해도 분위기는 달랐죠. 완화적 기조, 추가 인하 검토 같은 표현들이 나왔으니까요.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한은은 성명서에서 금리 인하라는 단어 자체를 지워버렸어요. 대신 중립적 기조, 신중한 접근 같은 애매한 표현만 남았죠.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하면 더 이상 내릴 생각 없다는 겁니다.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회의 직후 2.6%대로 급등했어요. 은행들도 발 빠르게 움직였죠.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이 거의 동시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씩 올렸습니다. 대출 상담을 받던 김모 씨는 말합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3.8%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물어보니까 4.1%로 올랐더라고요. 불과 3주 만에요.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큽니다. 하지만 이건 실망을 넘어선 배신이었습니다. 한은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표면적으로는 물가 안정을 내세웠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환율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50원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작년 초만 해도 1,300원대였는데 말이죠. 10% 이상 떨어진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첫 번째, 미국 금리가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의 기준 금리는 4.25%에서 4.5%, 한국은 2.5%니까 거의 2%포인트 차이가 나죠. 이 격차가 벌어질수록 자본은 금리가 높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당연히 달러가 강해지고 원화는 약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트럼프 2기 정부의 불확실성입니다. 관세 전쟁, 보호무역주의 강화 같은 이슈들이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자산을 팔고 빠져나가면서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한은은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금리를 내리면 경기는 살아날 수 있지만 환율은 더 뛸 거예요. 그럼 수입 물가가 오르고 결국 물가가 다시 지속겠죠. 반대로 금리를 유지하면 환율은 잡을 수 있지만 내수는 얼어붙고 가계부채 부담은 커집니다. 이창용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융 안정 리스크와 환율 변동성을 고려할 때 지금은 신중하게 접근할 시기입니다. 번역하면 이겁니다. 금리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환율 때문에. 그래서 2.5% 동결은 단순한 유지가 아닙니다. 이건 내릴 수 없다는 선언이에요. 그리고 이 선언의 대가는 고스란히 대출자들이 떠안게 됐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3%대 금리가 살아있었거든요. 특히 신용 등급이 좋고 우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3.5%에서 3.8% 수준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2025년 1월 셋째 주 기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3%에서 6.29%입니다. 최저금리가 4%를 넘어선 거예요. 구체적으로 볼까요? KB국민은행의 KB 마음편한 주택담보대출 상품
지난달까지만 해도 변동금리 기준 연 3.98%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4.13%예요. 0.15%포인트 오른 거죠. 겨우 0.15%인데 뭐가 문제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금액이 크면 얘기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볼게요.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산 박모사 12씨. 대출 금액 5억 원, 만기 30년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금리가 3.98%일 때와 4.13%일 때 월 상환액이 얼마나 차이 날까요? 3.98% 월 237만 원, 4.13%월 242만 원, 한 달에 5만 원, 1년이면 60만 원, 30년이면 1,800만 원 차이입니다. 0.15%포인트가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느니 추가 인하를 포기한 마당에 은행들은 앞으로도 계속 금리를 올릴 명분이 생긴 거예요. 시장 금리가 조금만 오르면 어쩔 수 없이 대출 금리도 따라 올리겠죠. 실제로 은행권 관계자는 익명을 전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느니 동결 기조를 유지하면 우리도 조달금리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그 부담은 대출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3%대 금리는 이제 과거가 됐습니다. 그리고 4%대도 언제까지 유지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는 회의가 끝나고 불과 24시간도 안 돼서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요. 1월 17일 KB국민은행이 가장 먼저 칼을 뺐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15%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죠. 바로 다음날 신한은행과 하나은행도 똑같이 0.15%포인트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도 뒤를 이었어요. 왜 이렇게 빠를까요? 은행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하느니 금리를 동결하면 시장 금리 국고채 금리, CD 금리 등이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럼 은행들이 돈을 빌려오는 비용, 즉 조달 금리도 오르겠죠. 조달 금리가 오르면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입니다. 같은 금리로 대출해줬다간 마진이 줄어드니까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인상폭이 거의 동일하다는 점이에요. 0.15%포인트. 이게 우연일까요? 업계 관계자들은 암묵적인 담합은 아니지만 서로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보조를 맞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한 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다른 은행도 24에서 48시간 내에 따라 올립니다. 안 그러면 고객이 금리 낮은 은행으로 몰리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모두가 비슷하게 올리면 고객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대출을 알아보던 이모29씨는 황당해합니다. 월요일에 어은행 갔더니 4.0%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도 알아보려고 수요일에 비은행 갔는데 거기도 4.0%예요. 심지어 시은행은 4.1%로 더 높았어요. 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은행이 똑같이 올렸으니까요. 이게 바로 시중은행들의 발빠른 움직임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 버리세요. 우린 올릴 겁니다. 그럼 변동금리로 받으면 되는 거 아냐? 숫자상으로는 더 낮잖아. 맞습니다. 변동금리는 겉보기에 매력적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변동금리는 연 4.135% 수준이에요. 고정금리 4.506%보다 최소 0.3에서 0.8%포인트 낮죠.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대금리의 착시 효과. 은행들이 광고하는 최저금리는 사실상 이론적인 숫자예요. 모든 우대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받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볼게요. KB국민은행 변동금리 상품 최저 4.13%를 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급여이체 또는 카드 실적 마이너스 0.3%포인트, 자동이체 2건 이상 마이너스 0.1%포인트, KB증권 계좌 보유 및 거래 마이너스 0.2%포인트,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마이너스 0.1%포인트, 신용등급 12등급 마이너스 0.3%포인트, 다 합치면 1.0%포인트 우대입니다. 즉, 기본 금리는 5.13%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실제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우대 조건을 50% 이상 충족하는 대출자는 전체의 30%도 안 됩니다. 나머지 70%는 광고 금리보다 최소
0.51, 0%포인트 높은 금리를 내고 있어요. 두 번째, 변동의 위험성. 변동 금리는 말 그대로 변합니다. 3개월 또는 6개월마다 기준 금리 COFIX, CD 금리 등에 따라 조정되죠. 지금은 하느니 동결했지만 만약 6개월 후에 다시 상황이 바뀌어서 기준 금리를 올린다면 변동금리 대출자들은 자동으로 금리가 오릅니다. 미리 대비할 수도 없어요. 2022년을 기억하시나요? 하느니 1년 동안 기준금리를 무려 2.75%포인트나 올렸던 시절, 그때 변동금리로 대출받았던 사람들은 월 상환액이 30에서 50% 가까이 뛰었습니다. 5억 대출에 월 200만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280만 원을 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변동금리는 숫자만 보면 안 됩니다. 앞으로의 금리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을 때만 선택하세요. 문제는 지금 그 방향성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겁니다. 금리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대출 받는 것 자체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2025년 들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한국의 가계부채는 2024년 말 기준 1900조 원을 넘어섰어요. GDP 대비 100%가 넘는 수준입니다.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이죠. 문제는 이 빚이 위험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다중채무자, 저신용자, 영끌족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사람들의 비율이 급증했어요. 그래서 금융당국이 나섰습니다. 주요 규제 내용을 볼까요? 첫째,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강화.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입니다. 기존에는 40%까지 허용됐는데 2025년부터는 사실상 35%로 낮아졌어요. 예를 들어 연봉 6천만 원인 사람, 기존에는 연간 2,400만 원, 월 200만 원까지 대출 원리금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2,100만 원, 월 175만 원으로 줄었죠. 그만큼 대출 한도가 줄어든 겁니다. 둘째, 스트레스 DSR 도입. 은행들이 대출 심사 시 현재 금리가 아니라 앞으로 금리가 12%포인트 더 오른다고 가정하고 심사합니다. 더 보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김모 34씨는 말합니다. 작년에는 4억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는데 올해 다시 가니까 3억 2천만 원까지만 된대요. 소득도 똑같고 신용등급도 안 바뀌었는데 말이죠. 셋째, 이금융권 옥죄기. 은행에서 대출 못 받으면 보통 저축은행, 캐피탈 같은 이금융권으로 가죠. 그런데 정부가 여기도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대출 한도를 줄이고 이자율 상한선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빚을 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금리는 높아지는데 빌릴 수 있는 돈은 줄어든 거예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중고, 아니 삼중고입니다. 정부는 건전한 대출 문화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벽처럼 느껴집니다. 새벽 3시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는 최모 38시. 그의 손에는 대출 계산기 앱이 켜져 있습니다. 월 상환액 312만 원. 한숨이 나옵니다. 2달 전만 해도 290만 원이었는데 금리가 0.3%포인트 오르면서 22만 원이 늘었어요. 그의 월급은 세후 420만 원. 대출 갚고 나면 108만 원이 남습니다. 여기서 관리비, 통신비, 보험료, 식비를 빼면요. 사실상 마이너스입니다. 최 씨는 2023년 영끌로 경기도 분당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집값 12억, 대출 7억. 당시 금리는 4.5%였어요. 조금만 참으면 금리 내려간다는 말을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금리는 내려가기는커녕 다시 오르고 있고 집값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팔자니 손해고 버티자니 이자의 허덕입니다. 솔직히 후회돼요. 그때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할걸. 근데 그땐 다들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산다고 했잖아요. 최 씨 같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은 1,100조 원. 이 중 절반 이상이 변동금리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도 전체 가계가 연간 5조 원 이상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해야 해요. 특히 30, 40대 실수요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생애 첫 주택 구매자들이고 대출 비중이 높죠.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는 겁니다.
박모 33씨는 신혼집 마련을 위해 작년 말 4억을 대출받았습니다. 금리 3.9%, 월 상환액 150만 원. 그런데 최근 금리가 4.2%로 올라서 158만 원이 됐어요. 8만 원 차이라고 하면 작아 보이지만 우리 부부 입장에서는 한 달 식비예요. 외식 한 번 줄이고 옷 한 번 덜 사고 그렇게 버티는 거죠. 근데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요? 이게 바로 잠 못 드는 영끌 쪽의 현실입니다. 금리 1%포인트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질을, 누군가에게는 미래의 희망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금리는 계속 오를까요? 아니면 어느 선에서 멈출까요? 전문가들의 의견은 제한적 상승으로 모아집니다. 폭등은 없겠지만 하락도 기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먼저 상승을 제한하는 요인들을 볼까요? 첫째, 한은의 동결 기조. 한은이 기준 금리를 2.5%로 유지하는 한 시중금리가 급등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들도 무작정 올릴 수는 없어요. 고객 이탈이 생기니까요. 둘째, 경기 둔화 우려. 한국 경제는 2025년 성장률 전망이 2% 초반대입니다. 그리 좋지 않죠? 금리를 너무 올리면 소비와 투자가 더 얼어붙습니다. 정부도 한은도 이걸 원하지 않아요. 셋째, 정치적 압력. 주담대 금리 상승은 민생 문제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운 이슈죠. 총선이나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는 금융당국이 은행에 자제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상승 압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미국 금리. 페드가 금리를 유지하거나 다시 올리면 한미 금리 역전은 심화됩니다. 그럼 환율이 더 뛰고 한은은 금리를 내릴 수 없어요. 오히려 올릴 수도 있죠. 둘째, 은행의 수익성. 은행들은 영리 기업입니다. 조달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를 올려서 마진을 지켜야 해요. 순이익이 줄면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거든요. 셋째, 부동산 시장. 만약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 대출 수요가 늘어납니다. 수요가 많으면 은행은 금리를 올려도 괜찮죠? 2021년, 2022년처럼요. 결론적으로 2025년 상반기까지는 현 수준 4.04%를 유지하거나 소폭 0.103%포인트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하반기는 변수가 많아요. 페드의 정책, 환율 동향,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겁니다. 하나 확실한 건 3%대 금리는 당분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